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지리산 곰쌤입니다. 먼저 온라인 학교 환경교육 미세먼지 편 신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세먼지 길라잡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알아보기 내용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론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고요. 뒤에 활동지 작성법이라든지 지도 그리기라든지 측정기에 대한 측정 방법 등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 쉴 수 있는 25,000번의 권리, 우리 인간이 하루에 평균 숨을 쉬는 수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요. 두 사진의 하늘 색깔, 요게 황사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구분지어지는 대표적인 사진이기도 하고요. 요 하늘의 색깔이 왜 다른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쪽의 하늘은 하얗게 나타내는 부분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의 그 빛이 반사되면서 빛 반사를 통해서 약간 좀 하얗게 보여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크기별로도 황사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구분 지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크기별로 뭔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대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인간의 그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사이즈와 비교해서 미세먼지 크기는 얼마 정도 되더라 라는 내용들을 함께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너무 해로운데요. 그 해로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는지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발생은 어디서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인위적 배출원과 자연적 배출원,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인위적 배출원에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거의 미세먼지는 인위적 배출원에서 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인위적 배출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쓰레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사용,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그 화석연료를 사용돼서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석탄 화력 발전소의 현황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런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앞에 설명했듯이 이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공기 중에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과 만나서 수분과 만나 가지고 햇빛의 그 자외선과 반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입자들을 통틀어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고요.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마이크로 이하의 아주 밀입자로 생성이 되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 구체적으로 요 전체적인 2차 생성 과정들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요 핵심적인 거,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1차적으로 발생된 것이 다시 자외선이나 기타 또 다른 유기 화합물들 또는
다른 오염물질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더 작은 입자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 측정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중량법으로 이 수동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하단부의 흡인 펌프로부터 상부의 공기를 빨아당겨서 들어오는 중에 이 충돌판이라고 적혀 있는 이 충돌판을 거쳐서 마지막 여과지에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공기는 빠져나가는, 그렇게 해서 여과지가 공기를 미세먼지를 채집하기 전에, 공기를 투과시키기 전에 여과지의 농도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여과지의 무게를 재서 이 두 개의 차값을 가지고 농도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 중량법은 연속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이 값을 읽어낼 때, 정량값을 읽어낼 때는 아주 좋은 대표적인 측정 방법이긴 하나,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조금 취약하다,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고요. 다음은 베타선법입니다. 베타선법은 중량법과 다르게 자동 측정을 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고요. 역시 하단부의 흡인 펌프를 통해서 상부의 공기를 빨아당김으로써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여과지에 미세먼지가 달라붙게 되고, 이때 베타선 광원을 쏘여서 여기에 나타나지는 미세먼지를 베타선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농도값을 구해내는 그러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측정망, 대기 측정망이라고 하는 국가 측정망에서 대부분 중량법과 베타선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 제공되는 측정기의 측정 방법이기도 하는 광산란 측정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를 빨아당겨서 미세먼지가 통과가 되면 이때 레이저를 쏴서 미세먼지의 레이저가 산란을 일으켜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굴절이 생기겠죠. 그런 산란이 되는 것을 센서가 읽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미세먼지의 양을 알아보는 그런 측정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측정기의 측정 방법이다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조금 출발하기 전에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성을. 이 간이 측정기는 광산란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온도, 습도, 풍속, 기상 조건들의 영향에, 환경적인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좀 낮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성이 용이해서 가정이나 학교나 기타 등등 개인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한 간이 측정기는 환경부로부터 2019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제라는 것을 시행함으로써 아무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성능 인증제를 통과한,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신뢰성이 낮은데 왜 이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나요? 맞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중량법이나 자동 측정법의 이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정량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들입니다. 정량이라고 하면 정확한 양,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한 그러한 장비인데, 이 간이 측정기는 경향성을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높을 때
정량 장비가 실제 높을 때 얘도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나고, 또 정량 장비가 실제 수치가 낮을 때 이 가리 측정기도 오차 범위 안에서 낮게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낮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경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경향성을 읽어내는 모니터링하는 데 목적을 가진 장비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높을 때 높으니까 지금 미세먼지 높아. 아이고 나 미세먼지 높으니까 바깥의 활동을 자제해야 되겠어. 우리 아이들 활동을 자제시켜야 되겠어. 이런 식의 어떤 경향성에 따른 사전 대응을 할 수 있고, 미리미리 이렇게 좀 저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측정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앞에 정량 장비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이 측정기를 사용한다. 뭐 이런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간이 측정기의 구성 부분을 나타냈는데요. 제가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린 교구에는 아마 이런 컴팩트한 박스 형태로 간이 측정기가 도착이 돼 있을 거고요.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간이 측정기 이런 본체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간이 측정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측정기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비는 측정을 하실 때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내지는 어디다가 걸칠 수 있는 선반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올려놓고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측정을 하실 때 주의사항, 이렇게 옆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측정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뽕뽕뽕뽕 곰보처럼 나 있는 이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장비의 뒷면에 이 부분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 내부에서 광산란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정으로 표시가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막으면 측정값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버튼이 이 상부에 전원 버튼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네, 램프가 들어오고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죠? 예, 수치들이 나옵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를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네 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드 형태로 눌러서 측정하시는데, 우리가 사용할 방식은 PM10과 PM2.5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는 모드로 측정을 할 겁니다. 네. 측정기를 끌 때는요, 전원 버튼을 그냥 꾹 누르시면, 네, 잘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정기를 측정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할 사항 하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충전 잭을 통해서 충분히 충전을 해 주십사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측정 장소에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할 때 반드시 전원을 켜고 1분 내지는 2분 동안 안정화 단계, 소위 말해서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공회전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비가 값을 읽어낼 때 안정한 수치를 읽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로부터 1분 내지는 2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측정을 하면 되고 그 값을 읽어내면 됩니다. 네, 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은 이 측정기는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농도 등급 기준인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림도 굉장히 뭐 웃는 표정이라든지 화난 표정이라든지 마스크 쓰고 화난 표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분되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결과값이 어느 농도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설명드릴 지도 그리기에서 붙임딱지에다가 해당되는 그림과 색깔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뒤에 한 번 더 드리고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 등급뿐만 아니라 실시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측정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국가 데이터들이 나오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우리 아이들과 시간 내시면은 한번 접속하셔서 한번 같이 서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측정기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미세먼지 측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네. 세 번째로 미세먼지 측정 계획 세우기입니다. 먼저 좌측을 보시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은 가설을 먼저 세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 실험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고, 그 다음 오른쪽 편에 넘어가시면 우리 학교 미세먼지 지도 그리기의 구체적인 결과값을 나타내는 그런 장으로 총 2면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좌측 편에 계획 부분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탐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가설 세우기에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 것이다. 아이들이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아랫부분 준비물은 뭐 역시 색칠 도구라든지 자라든지 지우개라든지 뭐 필기 도구 등등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준비하는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방법, 측정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측정 시간은 점심시간이다. 그럼 점심시간. 측정 장소는 난 오늘 어디 측정할 거야. 뭐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교실이 될 수도 있고 운동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아이들이 자유롭게 적게끔 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통제 변수,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뭐 장소가 되겠죠. 동일한 점심시간대에 나는 측정 장소를 달리해서 측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장소, 방법은 내가 5군데를 잡았다 그러면은 5군데의 측정 장소를 계획했다 그러면 5군데의 측정 장소에서 측정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 갖게 해야 할 조건은 점심시간이죠. 시간, 조건은 시간, 방법은 점심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각 모둠별로 인원 모둠은 한 5명 정도가 한 개 모둠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은 활동지에 기재를 하고요. 한 명은 수치값을 읽고 한 명은 측정기를 들고 있고 등등등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서 한 5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모둠 활동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결과값을 우리 아이들 각 해당되는 계획한 장소별로 이름을 기재해 주고요. PM10과 PM2.5를 각각 수치, 읽어낸 수치를 적어주고 아랫부분은 읽어낸 수치, 기재한 수치를 그래프로 가식화하는 거. 쉽게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도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X축은 측정한 장소가 되겠고요. Y축은 미세먼지의 농도, PM10과 PM2.5의 각각 농도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눈금에 색칠을 해도 되고요. 그래프 색깔을 달리해서 점을 찍고 PM10과 PM2.5의 각각의 색깔을 달리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에 결론 도출하기인데요. 우리 모둠 가설은 가장 처음에 가설을 세웠을 때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 것 같다. 이유는 뭐라고 세웠는데
이 측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의 가설이 어떻더라? 예. 우리의 가설은 이거였는데, 자, 측정 결과를 기록해 보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고, 어느 지역이 가장 낮았는데, 우리의 가설은 가설대로 뭐 높았다든지, 운동장이 높았다든지, 아니면은, 가설과는 다르게 과학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적어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지까지 작성이 끝나고 나면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값들, 측정한 결과값을 가지고 미세먼지 지도 그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미세먼지 지도 그리기에 활용되는 지도 교구는 제가 보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도화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은 우리 학교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 예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미세먼지 등급 기준이 색깔별로 모양과 함께 나타나져 있고요. 우리 학교에 보시면은 평면도 건물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제공되는 붙임딱지가 있습니다. 제공해드린 이 붙임딱지를 우리가 해당되는 위치, 급식실이면 급식실, 또 강당이면 강당, 뭐 운동장이면 운동장, 해당되는 곳에다가 딱지를 붙이고 해당되는 장소의 이름을 위에다가 네모칸에 적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내가 측정한 해당되는 장소의 PM10 농도와 PM2.5의 농도를 해당되는 부분에 웃는 표정들 또는 화난 표정을 각각 여기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또는 바탕색을 자유롭게 농도값에 해당되는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색깔을 칠해주게끔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은 예시 화면이고요. 이 뒤쪽에다가 우리 아이들 자유롭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원에서 미세먼지 지도 그리기를 한번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도 있고요. 강당도 있고요. 식물 교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측정 장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들, 주변의 그림들도 자유롭게 그려주면 더 재밌게 우리 아이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그리기 활동이 다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모든 별로 지도를 그린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할 때는 어떤 부분들, 4가지의 주안점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측정한 이 지도 모양을 보고서 우리 학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디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고 또 이유를 설명하게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 3번째로는 이렇게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높은 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그 활동 내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토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인 관점, 인지평가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는 기능평가, 그다음 세 번째는 정의평가. 평가라고 해서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런 산술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과정별로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인지평가 같은 경우는 나타냈듯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미세먼지 측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기 스스로가 알겠죠? 그 자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측정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측정기, 측정 장비의 어떤 그 운용과 그 활용도를 좀 잘할 수 있는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평가입니다. 우리 모둠 활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둠 활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측정은 뭐 몇 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몇 분 간격으로 측정한 것을 평균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등등등. 이 장비를 가지고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예, 잘 이렇게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지 그런 것들 좀 관점에서 지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고요. 끝으로 이제 정의평가인데요. 이것은 관찰평가로서 전체적인 부분, 계획을 세우고 측정을 하고 마지막 지도를 그려서 토의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결과까지 도출해내는 일련의 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련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케이스로 딱 잡아줄 수 있는 정의평가 단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지도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여기까지이고요. 요거 외에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거나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 PPT 영상을 가지고 PPT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난해하거나 요거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헷갈리거나 요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나타내져 있는 슬라이드에 나타내져 있는 제 개인 메일입니다. 제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또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에 연락을 주시면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미세먼지 대응 교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